텔레그램이 우리나라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텔레그램은 전 세계 수사 사법 당국에 대해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아주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문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그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딥러닝과 페이크를 합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해가지고 정교한 가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교수님 이 딥페이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한 2017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뭐 사진이나 영상에 뭐 유명한 분의 얼굴을 이렇게 합성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이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게 점점 더 굉장히 정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명한 분들의 얼굴이나 이런 것을 좀 부적절한 그런 컨텐츠에 합성을 한다든지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거의 이제는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교해진 상황이고요. 물론 이 기술 자체는 영화, 뭐 광고, 게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좋게 사용을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의료용, 말하자면 뭐 암 진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딥러닝을 통해서 이 AI 기술이 또 속도를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술인데 지금 역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불법적인 그 음란물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이 기술이 악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좋은 AI를 악용하는 것이 딥페이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초 딥페이크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피해자가 테일러 스위프트였기 때문인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2023년 타임스 올해의 인물이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실감을 못 하겠는데 네. 미국에서는 스위프트노믹스란 말까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을 하는 도시가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스위프트가 피해자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제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 역시 앵커님 설명하신 대로 워낙 아주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스타인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진을 악용한 그런 불법 딥페이크 성범죄물이죠. 영상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트위터라고 불렀었던 그 SNS 상에 퍼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게시물은 이제 뒤늦게 삭제되긴 했습니다만 그 삭제되기 전까지 조회수만 무려 4,500만 회 이상을 기록됐다고 합니다. 4,500만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X는 뭐 영상을 삭제하고 검색창에 이제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검색되지 않도록 네네. 하는 뭐 그런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이제 그녀의 팬들은 뭐 본인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그 영상을 온라인에서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팬들이 그 스위프트를 사랑하는 그 팬들이 그런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X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지켜주세요. 이런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거나 해서 테일러 스위프트 AI, 뭐 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를 이제 해시태그로 걸어두어서 이제 업로드함으로써 네네. 이제 이런 인식을 좀 확산하는 그런 캠페인을 이제 벌이기도 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수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영상을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러한 것뿐만 아니고 미국에선 딥페이크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11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이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정치적으로도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뭐 가짜 뉴스 이렇게 지적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본인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 이렇게 지적했던 거랑은 또 전혀 차원이 이제 다른 얘기인데 네네. 이 딥페이크 피해는 뭐 연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대통령까지도 지금 네네. 현직 대통령인 그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이 목소리를 따서 이 전화가 돌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월에 프라이머리에서 투표하면은 11월 대선에서는 투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음성이 네. 이제 전화 메시지로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화 음성을 들으면 누가 들어도 바이든 대통령이네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인데 이런 메시지, 잘못된 메시지가 이미 전달이 됐는데
됐는데 나중에 이걸 알고 보니까 조사 결과 이제 한 정치 컨설턴트가 생성형 AI로 제작을 했다. 이 목소리를, 이 음성 메시지를요. 이게 밝혀졌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미 뭐 엎어진 물이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정보에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요. 근데 네네.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됐고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 누가 봐도 지금 이거는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의 초접전인 상황에서 네네. 조금이라도 이런 잘못된 정보가 유포가 되거나 했었을 때는 선거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네. 이처럼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이 아주 치열해 있는 이 미국 대선 레이스에 또 변수로 떠오르는 그런 좀 모습이 보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후보가 하지 않은 말이 마치 그 후보가 한 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뭐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뭐 잘 알려진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연예인인데 네네. 뭐 그 사진이 잘못된 사진이겠죠.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위프트는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뭐 이런 이제 사진이 또 돌기도 해서 누가 봐도 좀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액면가 그대로 네.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네. 이런 혼선을 야기하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권자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미국 외에도 네.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딥페이크가 기승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중국은 이제 AI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경제학 용어로 리프로깅이라는 표현을 쓰죠. 개구리가 이렇게 펄쩍 뛰듯이 굉장히 그 첨단 기술이 확 뛰어서 올라가는 측면을 보이는 게 있는데요, 중국이. 그래서 이 AI 딥페이크 기술도 굉장히 안면인식 기술과 함께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이건 앞서가서 좋은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성범죄 문제가 중국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심지어 그 비용이 너무 쌉니다. 말하자면 뭐 이제 어떤 여성의 사진을 이렇게 맡기면 그 입고 있는 옷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네네. 이제 나태 사진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비용들이 뭐 불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뭐 몇백 원에서부터 뭐 한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이런 정도 수준의 아주 싼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제 유명인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술을 뭐 테스트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지인들 영상까지도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면인식 기술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본인 이렇게 얼굴 사진을 찍어서 네네. 그 안면인식 기술로 뭐 어디 가서 결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악용한 사기도 이제 확산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그 걱정이 되는 신종 사기들도 많이 확산이 돼서요. 그래서 네네. 그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예를 들면 뭐 사장 얼굴로 이제 직장 상사인 거죠. 얼굴로 뭐 부하 직원에게 영상 통화를 해가지고 뭐 이런 뭐 지시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부하 직원분 입장에서는 깜빡 속고 믿을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는 수준으로까지 되어서 굉장히 지금 중국 내에서도 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딥페이크가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장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플랫폼이 어디냐 그게 중요한데 그 딥페이크가 뛰어노는 가장 그 일반적인 플랫폼이 그 텔레그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텔레그램의 CEO이자 설립자인 그 파벨 두로프가 네. 체포가 됐잖아요. 네. 파리에서. 네, 네. 지난달 8월 24일 그때 그 체포가 됐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파리에서 프랑스 당국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체포가 된 겁니까? 글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왜 또 프랑스에 왔느냐, 이 드로프라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럼 체포될 것을 전혀 모르고 왔었겠죠.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국면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비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베일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뭐 수학 영재라고 해서 아주 뭐 코딩 프로그래밍 이런 거에 능통했었고 네네. 본인의 형하고 이 지금 텔레그램을 또 창업하고 뭐 소위 말하는 억만장자죠. 그래서 뭐 미국에 이제 뭐 저커버그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판 저커버그다 뭐 이렇게 불리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적도 프랑스 국적도 취득을 했고 좀 다른 나라 것도 아마 서너 개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프랑스에서는 무려 이제 12개 정도 죄목을 걸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불법 거래,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방조했다.
했다. 내지는 뭐 아동 음란물 소지를 방조했다 등등 하여 한 12개 정도 이제 제목을 걸고 이 성착취물 특히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 내지는 마약 밀매 같은 그런 온라인상의 어떤 불법 행위조차도 뭐 공모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까지 지금 해서 전격 그 체포를 한 상황이죠. 네. 네네. 그 파벨 드로프가 아직 40살도 안 됐더라고요. 84년생인 네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적도 4중 국적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텔레그램은 뭐 암호화하고 익명성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도 텔레그램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굳이 텔레그램을 사용한다기보다 꼭 텔레그램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려면 어쩔 수 없이 텔레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네. 없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교수님도 텔레그램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다운로드 받지 않으십니까?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교수님이 텔레그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조사한 제가 개인적 경험은 비록 없습니다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텔레그램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2세 이상이면 쓸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어지간하면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9억 명 정도나 사용을 할 정도로 네네. 엄청난 그 사용자 수를 자랑한다고 할까요? 그런 SNS입니다. 페이스북, 뭐 틱톡 같이 그런 세계 최대의 그런 소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징이 이제 암호화 기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창업자랑 그 형제가 네네. 아주 뭐 어릴 때부터 수학 천재로 해서 뭐 프로그래밍, 코딩 이런 거에 능통했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암호화 기능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우리 단톡이라고 하잖아요. 단체 톡방. 네네. 이 그 대화방의 규모가 매우 압도적으로 다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유명한 왓츠앱 같은 경우, 이제 서양에서 많이 쓰는 또 왓츠앱 같은 경우는 최대 1,000명.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한 3,000명 정도까지 입장이 가능한데 이 텔레그램은 무려 20만 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만 명이요? 뭐 전혀 이 공이 다른 몇 개인지 한참 세봐야 될 정도의 그 숫자가 입장이 가능한 네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익명성이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너무 네네.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익명성, 암호화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아무래도 이것을 또 좋게 활용하는 뭐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그런 익명성, 암호화된 정보라는 것 때문에 좀 악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네. 네. 그런데 그 드로프가 지난 8월 26일에 프랑스 당국에 의해서 기소되고 출국 금지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프랑스의 기소에 대해서 러시아가 상당히 발끈해하고 있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그 드로프는 러시아 국적도 갖고 있지만 프랑스 국적도 가지고 있는데 왜 러시아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존의 그 전통적인 전쟁도 진행을 네. 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전이라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네네. 정보전이 같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은 러시아의 이 망이 뚫려 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한다든지 도청을 당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이 암호화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텔레그램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러시아 군조차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러시아는 텔레그램을 선택을 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군사용으로도요,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창업자가 프랑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떤 또 파장이 있을지를 우려를 하는 것이겠죠.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그 크렘린궁의 그 대변인은 앞서 그 드로프의 체포 소식을 듣고 어떤 프랑스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지 못한다면은 이건 뭐 결국은 정치적인 사건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반발 내진 경고를 했고요. 또 일부 러시아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러시아에 억류 중인 그 서방 포로와 그를 맞교환하자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 드로프에게 이제 서방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텔레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됐을 때, 특히 이제 성범죄나 마약이나 이런 중대한 범죄에 악용되었을 때
텔레그램 자체가 별로 대응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왜 텔레그램은 이렇게 협조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창업자 자체가 굉장히 자유 이런 걸 굉장히 지향한다라고 뭐 합니다. 네네.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비밀스러운 것들, 암호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는데 그리고 보안인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어떤 국가의 그런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이제 그런 좀 행태를 보여왔던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이 텔레그램에 이제 수사 협조 요청을 했었을 때도 그런 답신을 받은 경우는 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이 이제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뭐 삭제된 메시지나 뭐 소위 이른바 그 폭파했다 그러죠. 방이 폭발했다 그러죠. 네네. 그런 폭파된 방해 정보 등이 설사 그 텔레그램 서버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파장이 컸던 악명 높은 사건이죠. 이제 엠번방 사건. 그렇죠. 예, 그 당시에도 이제 텔레그램은 결국은 이제 그 수사 협조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응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탓에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뭐 마약 이런 관련된 그 범죄들이 이제 확산되는 부분이 있고 X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한 이제 SNS 등 다른 플랫폼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또 범죄자를 이렇게 검거하는 경우가 결국은 텔레그램은 못 사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검거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범죄자들은 이른바 이제 겐텔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개인 텔레그램을 하지 않으면 뭐 꼬리를 잡히거나 뭐 수사 당국에 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정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안 좋은 일이지만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네. 그런데 그렇게 강경하던 텔레그램이 최근엔 태도를 바꿨어요. 좀 네.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N번방 사태 때도 네. 그때도 텔레그램이 중요한 플랫폼이었는데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례적으로 최근에 이 성범죄물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지난 1일 네. 그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에 사과하겠다 이런 뜻까지 밝혔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최근 이제 텔레그램이 말씀하신 1일에 그 긴급 삭제를 요청한 그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삭제하고 그리고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소통을 하겠다. 그런 창구도 열었습니다. 또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그 협력 관계를 다져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과를 표명을 한 건데요. 이제 그러면서 신고 콘텐츠의 그 삭제 여부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통 전용 그 이메일 주소까지 안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사, 사법 당국에게 비협조적이었던 그런 태도를 이렇게 반추해 볼 때 좀 다소 이례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텔레그램 범죄에 대한 이제 국제사회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경찰은 그 텔레그램 본사에 대한 첫 입건 조사, 이제 말하자면 내사죠. 내사에 이제 착수를 했는데요. 프랑스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네. 높은 그 사이버 범죄율로 세계에 그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우리도 역시 책임 있는 그런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딥페이크 범죄가 성범죄가 우리 사회를 지금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연일 뉴스에 그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지금 가해자도 특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피해 집단은 뭐 너무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좀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유명 연예인들 아무래도 첫 타겟이 되는 건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일인데요. 네. 이제 일반인들조차도 지금 이게 무차별적으로 네. 피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저도 좀 자료를 찾아보다 굉장히 놀랐는데 보안업체 그 미국의 보안업체인 세큐리티 히어로에 의하면 우리 지금 나라 한국인이 무려
이 피해자의 국적을 이제 표시를 했을 때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갔습니다. 53%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53%가 되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지금 네. 1위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그 빈번하게 표적이 되는 그런 개인들을 추려 보니까 이제 10명 중에 한 8명은 역시 이제 한국인 중에서 또 연예인 이렇게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뭐 비단 연예인 분들한테도 이건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예인을 넘어서서 일반인들 뭐 성인이든 아동이든 가리지 않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전 세계적 문제의 무슨 진앙지 이렇게 지목을 하는 그런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영국 BBC 같은 경우도 딥페이크 음란물 비상사태에 그 직면했다 이런 이제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만연한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기술 그 발전이 이것을 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라고 하는 게 단순한 감이 아니고 네. 그야말로 조사 업체에 의해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국제사회는 이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점점 더 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당국들도 협조를 또 국제적으로도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 높아지고 있고요. 문제는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이걸 네네. 이제 당국이 대처하기에는 여러 가지 협의도 거쳐야 되고 행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또 어떤 정치적인 난맥상을 풀어야 되는 것도 있고 국제적으로 또 규제를 맞춰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기술의 발전과 어떤 그 범죄 행위자들의 그 행태를 쫓아가기에 이게 속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저 같은 그냥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그런 심정이 드는 그런 국면이죠. 네. 네네. 음.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야말로 수사력과 처벌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은 규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구권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당사자 동의를 유무죄 판단의 그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작, 유포 등 각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동의가 없었다면 이제 위법 행위로 이제 간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또 앞서 계속 나왔던 테일러 스위프트가 피해를 당하면서 좀 제대로 이건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거세고요. 이에 지난 그 7월에는 디피언스법이 상원을 통과를 했는데 네네. 이제 딥페이크 그 음란물 제작자뿐만이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최대 한 2억 원의 그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법안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관련 법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정비가 되기에는 아직 좀 초읽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범죄로 이제 규정을 한 곳이 물론 적지 않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요. 네네. 아직 이제 연방법 수준으로까지 이게 다 만들어지기에는 명시된 그런 조항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서 좀 시간이 또 걸리는 문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예전에도 이런 합성 사진은 있지 않았느냐, 누군가는 그저 장난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과 이미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인식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